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막바지가 또 앞권이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7번의 강의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이제 책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8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4편을 하고 있습니다. 4편은 4편인데 그러면 1, 2, 3편은 뭐였지? 또 가물가물하시죠? 1편은 스완덱 쪽으로, 스완네 집 쪽으로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억나죠? 그리고 두 번째, 제 2편은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 였고요. 그리고 제 3편은 게르망뜨 쪽, 맞죠? 게르망뜨 쪽. 그 다음에 4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1, 2, 3편에 비해서 이 4편이 조금 재미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관한 탐구여서 좀 낯설기도 해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재미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5, 6, 7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4편 끝나고 나면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4편까지는 이 책으로 2권씩이었어요. 2권씩이었는데 이제 5, 6, 7편은 1권 또는 2권이니까 뭐 큰 부담이 좀 덜합니다. 다 왔습니다. 이 4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4편의 후반부 보죠. 제2부 2장 후반부, 2부 2장의 후반부와 3장 4장이 8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 8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은 짧아요. 20페이지가 채 안 되죠? 20페이지 좀 넘네요.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장 후반부와 3장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2부 2장 후반부는 라스플리에르 성, 캉브리메르 후작의 소유의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을 베르드랭 부부가 임대해서 이 모임을 갖습니다. 수요회 또는 핵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 장면이 제2부 2장의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발베크의 얘기였죠. 근데 이 라스플리에르 성은 발베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긴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2부 3장은 발베크입니다. 그랜드 호텔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나와 알베르틴의 지긋지긋한 사랑, 그리고 사를리스와 모렐의 사랑, 동성애죠. 그리고 깡브루메르 댁의 모임 등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임이 있는지, 주로 이 모임은 사교, 살롱이거나 아니면 호텔이거나 이렇죠. 아니면 산책이거나 이 그 장면들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부 4장은 몽주뱅의 기억입니다. 이 몽주뱅 기억하십니까? 뱅떼유 아가씨, 뱅떼유의 딸과 딸이 동성애하는 장면을 어린 내가 보죠. 이 꽁브레에 있을 때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데 이 뱅테유 아가씨가 바로 알베르틴하고 이어집니다. 해서 이 7권, 8권을 합친 이 제4편의 큰 얼개는 두 가지. 하나는 소돔적 관계, 남성 동성애죠. 소돔적 관계의 그 틀이 하나 있습니다. 사를리스와 주피엥, 그리고 모렐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사를리스 남작은 이 남성 편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고모라적 관계는 여성 동성애 얘기입니다. 이 알베르틴을 중심으로 놓고 앙드레, 뱅떼유 아가씨가 이어지죠. 근데 여기 이 알베르틴과 또 나는 사랑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여기 알베르틴과 나의 만남 보면은 19금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즉 마르셀과 알베르테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또 알베르테는 이 동성애적인 취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몹시 갈등하죠. 알베르틴,
앙드레 뱅테유 아가씨, 그리고 여기에 나까지 포함하면 그림이 훨씬 좀 복잡해지죠. 네. 4편 전체 윤곽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 번역 이영식 선생의 그 각주에 따르면은 역시나 이 4편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고 얘기해요. 문장의 구성도 그렇고요, 표현도 그렇고. 제가 이 번역본을 고른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직역에 가깝고요. 그리고 텍스트 비평, 그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그 주석을 달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그리고 오타나 이 뭐랄까요, 맞춤법에 어긋난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8권은 오타나 오식이 거의 없어요. 이 편집자가 다른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새로운 판본이 나올 때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오타와 오식이 없는, 오탈자가 없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탈자가 많으면 신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번역자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또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를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 8권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작들은요, 정말 많은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줄, 한두 페이지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 많은 이 에피소드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얼마나 깊이 이 자맥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소설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컨대 이 베르두행 부인이 마련한 그 살롱 있었죠. 그 살롱에서 이 모렐은 지금 동시엘에서 근무하는 군인이죠. 군악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샤를리스 남작하고 동성애적 관계죠. 이 샤를리스 남작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상당히 뭐랄까요, 사악한 캐릭터입니다. 이 샤를리스가 꾸며준 이 방 얘기가 나와요. 책 서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돈을 주고 사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고급 매춘을 소개하는 그 집 얘기도 나오죠. 이처럼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이 음악 얘기가 나오면 말이죠. 그럼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경화가 연주하는 것도 좋고요. 김봄소리라는 아주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있죠. 김봄소리 연주로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악을, 바이올린과 이 피아노가 함께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 살롱에 마치 앉아있는 듯한, 거기에서 이 모렐과 샤를리스가 주고받는 눈빛들, 동성애적 눈빛들,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이 마르셀, 나,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부인들, 살롱에 모인 사람들까지, 표정들까지 우리가 추측 또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흥미로워요, 읽는 방법이. 이뿐만이 아니고 이 그림 감상도 좋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화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일본에서부터 그랬죠. 이 지오토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마네의 그림까지 정말 많은 그림들, 중세시대부터 현대 그림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림들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림으로 읽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책, 어떤 책을 읽는지를 봐도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생시몽이라는 사람이 쓴 루이 14세의 궁정 얘기 있죠. 이건 이 남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읽는 그 세비네 부인의 편지 있잖아요. 편지. 유감스럽게도 이 편지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창의 ABC 북이라는 데서 나와 있는 셰비네 부인에 관한 사전적인 그 해설, 소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라폰탱도 그렇고요, 아라비안 나이트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몰리에르나 발작, 특히 파이곤에서 발작이 그렇죠. 발작의 인간 희극이 어떻게 얘기되는지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는 전혀 다른 텍스트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등장인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이 소설이 정말 입체적으로 풍요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감상 볼까요? 베르드랭 부인은 그러기 전에 바이올린을 조금 연주해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뛰어난 재능에 대해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는 샤를리스 씨가 놀랍게도 포레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소나타의 마지막 소곡, 불안하며 기복심하며 슈만풍이지만 여하튼 프랑크의 소나타 이전에 작곡된 연주 순간 피아노 앞에 앉아 가장 순수한 스타일로 반주를 맡았다. 나는 그가 음과 기교에 있어 경이로운 재능을 타고난 모렐에게 그에게 결여된 바로 그것들을, 즉 교양과 스타일을 줄 수 있으리라 직감하였다. 재밌죠? 네,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 걸작 텍스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 소설은 예술가의 성장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작가 베르고트, 화가 엘스티르, 작곡가 뱅테유, 이 세 사람이 제 꼭지라 그랬죠. 나를 그 형성하는 이 마르셀이라는 나가 예술가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술에 관한 얘기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하나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베르드랭의 부인의 살롱을 보겠습니다. 이 수완의 아내 이 오데트의 살롱과 베르드랭 부인의 살롱 또 다르죠. 그리고 게르망트 공작의 살롱과 게르망트 공작 대공댁의 살롱은 또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빌파리지 부인, 후작 부인의 살롱도 또 다릅니다. 그 살롱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 작품을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베르드랭 부인의 살롱은 우리가 1편부터 봤었죠. 아주 흥미진진하죠. 스완하고 오데트가 참가하기도 했었죠. 거기에 엘스티리도 있었습니다. 비슈라는 별명으로 불렸었죠. 이 살롱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귀족적인지 아니면은 부르주아적인지 그 특징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귀족들의 허위의식 또는 부르주아들의 허위의식은 어떤 수준에서 드러나는지 하나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교계는 성격 탐구의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세계의 몰락과 새로운 세계의 등장을 사교계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유행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베르드랭 부인의 살롱은 수요회 또는 작은 모임 또는 핵 모임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멤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르드랭 부부가 있고요. 이상한 부부죠. 이 베르드랭 부인, 그 아내 베르드랭 욕망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귀족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코타르 부부, 의사죠, 의사인데 베르드랭 부부에게 바짝 붙어서 출세를 꿈꾸죠. 이 코타르 아내에 대한 묘사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코타르 아내가 조는 장면 묘사는 압권입니다. 그리고 깡 브루메르 부부가 등장해요. 이 르그랑댕 기억하십니까? 이 르그랑댕의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이 깡 브루메르의 부인입니다. 후작 부인, 귀족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귀족과 평민이 어떻게 결혼하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깡 브루메르 후작 부인, 노부인이 있고요. 살리스, 잘 아시죠? 이제 우리 게르망트 공작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주 기이한 캐릭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게르망트 이 공작 있죠? 바쟁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살리스가 그 바쟁의 동생이죠. 그리고 우리 생루의 어머니 마리샹트 있죠? 마리샹트가 이 3남매가 게르망트 공작 집안입니다. 게르망트 대공은 게르망트의 사촌이에요, 사촌.
이 가계도를 잘 보시면은 훨씬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가계도는 동서문화사 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시면은 잘 그려져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시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전체 판의 특징들 다 모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브리쇼, 이 사람은 어원학을 하는 사람인데 중등학교 교사였다가 베르드랭 부인이 힘을 써서 학술원 회원이 된 사람이죠. 온갖 어원들, 이 지방에 얽힌 어원들을 늘어놓는 거죠.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이 어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고장의 명칭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 쫙 드러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어원. 대가. 그리고 스킨 조각가입니다. 폴란드계인가 그렇죠? 그리고 사리에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문서 보관소 직원인데 놀림감처럼 광대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알베르틴이 함께 하죠. 대체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라고는 깡 브루메르 부부와 샤를리스 정도예요. 그런데 베르드링 부부는 우리는 뭐 집안이니 뭐 계급이니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지성과 교양으로만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겉과 속은 분명히 다르죠. 베르드링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 개인의 품성 자체만을, 즉 개인적인 공헌만을, 제가 참여라고 부르는 그것만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수요의 모임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베르드랭 부인의 욕망은 귀족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스포일일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살롱에 모인 사람들의 다른 욕망들, 그 허위의식들, 속물근성들이 장나게 드러납니다. 이 베르드랭 부인은 그야말로 이간질의 대가예요. 이간질의 대가. 이 오데트에 대한 험담 늘어놓는 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귀족지향적 욕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차 없죠.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포진시키죠. 사교계 사람들의 태부림 또는 폐쇄성을 얘기하는데 이형식 선생은 이 번역에서 계속 태부림만 말했어요. 태부림, 태. 우리가 뭐 뒤태가 어떻다, 앞태가 어떻다 할 때 태 있죠.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짓을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태부림이란 말을 속물근성, 속물성의 번역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스노비즘 말도 쓰긴 쓰는데요. 주로 태부림이란 말로 씁니다. 사교계 사람들의 그런 속물근성들이 적나라하죠.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폼나 보이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속물근성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입고 온갖 멋들어진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의 눈빛들은 적대감으로 이글거리고요. 자기의 욕망의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가차없이 쳐내고요. 무서운 곳입니다. 해서 바로 우리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프루스트는 이 사교계를 바로 성격 연구의 장이라고 했었죠. 이 인간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해서 역시 이 제4편 후반부에서도 프루스트는 사교계 사람들의 위선과 태부림, 속물근성을 가차없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이 살리스의 집안 자랑 보세요. 살리스는 자기는 집안하고 뭐 상관없어. 교양이 중요하고 나는 계급을 넘나들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 집안, 게르망트 집안의 유구한 역사성을 저 멀리까지 올라가서 다 드러내서 자랑을 해요. 이 양반 집안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신이 리버럴한 자유로운 이 관계를 지향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든지. 때는 이중적이죠. 그리고 베르드랭 부인의 그 이간질의 과정들 보십시오. 험담의 대가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험담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람이 가진 장점들, 긍정적인 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 베르토르 부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신의 이 욕망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 싶으면은 가차없이 쳐내고 험단을 퍼붓고 이간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교계는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생루의 눈에 비친 사교계 보시죠. 생루라는 캐릭터 주목하시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베르 생루, 게르망트 집안 사람이면서 대단히 자유로운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생루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거대한 작품은 잘 짜여진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질베르트가 짠 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질베르트 기억하십니까? 스완의 딸이 있죠. 그 질베르트는 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생루의 눈에 비친 사교계 보시죠. 모두들 각자의 부족과 신도회와 개신교도 같은 패거리나 만드는 곳들이라네. 사교계라는 게. 생루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찮은 사교 집단이 아니라는 말은 나에게는 하지 마시게. 자기네 집단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꿀처럼 달콤하게 굴고 그것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퍼불 멸시가 부족할 지경이라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사교계라는 것이죠. 생루의 눈에 비친 이 사교계가 아마 정확한 사교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해요. 문제는 햄릿의 경우처럼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일원이냐 혹은 아니냐이네. 자네는 그 집단의 일원이고 나의 사를리스 숙부님도 그 일원이네. 어찌하겠나. 나는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라네. 사교계의 그 변이 형태가 뭘까요? 우리의 경우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권력과 사교계가 어떤 지점에서 만날지. 재밌죠? 정말 재밌습니다. 사교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소설 전체에서.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은 왜, 또는 유대인을 왜, 이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프랑스 소설뿐만 아니고 미국 소설도 그렇고요, 영국 소설도 그렇고, 이 유대인은 늘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대부분이. 참, 뿌리 깊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은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죠. 아우슈비츠를 떠올리면은 유대인에게 동정과 연민을 갖다가도 또 유대인들이 저지른 짓을 보면은 참 난감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축복이자 저주라고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루스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소설에는 스완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완. 그리고 블록이라는 친구 기억납니까? 블록. 우리 제1편부터 나왔었죠. 나의 친구처럼 나오잖아요. 베르고트를 소개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블록 내 누이 동생들, 좀 희한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이 바로 유대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독일과 프랑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유대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 유대인은 심각한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유대인의 역사 같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의 어원이 유대인에서 나왔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그 이산의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살아남았죠.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미움받을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드레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유대인에 대한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릴리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블록과 그 집안 사람들이 파리에 있는 그 유대인 거리로 이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조금만 보죠. 비록 블록이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 블록은 사람 이름이에요. 찬연한 후손들 중 스피노자와 같은 인물을 배출한 그 민족을 나는 몽땅 싸잡아 단죄할 수 없어.
스피노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스피노자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크스 물론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유대인들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주 많죠. 또한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하도 좋아하는지라 시나고그, 유대인 교회죠. 시나고그에 드나들면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모를 수가 없어. 여하튼 실용주의적 본능과 탐욕이 그 민족 속에서 가학적 잔인성과 혼용되었던지라 내가 말하는 그 길이네요. 그 길이 가까이 있다는 점과 유대인들의 푸죽관이 가까이 있는 편리함 등이 당신의 친구로 하여금 블랑망토로를 선택하도록 하였을 것이요. 블랑망토로라는 게 바로 유대인 거리, 게토처럼 보이는 그 파리의 거리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런 문장들을 보세요. 실용주의적 본능과 탐욕이 그 민족 속에서 가학적 잔인성과 뒤섞여 있다. 이 유대인의 특징을 사릴리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용주의적 본능. 우리 익히 들었던 말이죠. 유대인들은 휴대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이 가학적 잔인성.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우슈비츠를 옹호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깊은 편견의 진원이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편이죠. 여러 가지 측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그 탈무드적 인간, 교육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교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저지른 현대사에 와서 저지른 그 죄상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월스트리트에서, 군산복합체에서, 언론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이 미국의 금융과 언론, 방송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절을 찾아서라고도 하죠. 를 읽는 재미있는 방법, 폴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 재밌습니다. 이 사라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곳곳에 등장해요. 1권부터 시작해서 이 파이드라라는 그 연극을 공연하고 그러는데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놨던 이 배우가 바로 사라 베르나르입니다. 사라 베른하르트라고도 해요. 이 사라 베르나르인데 이 사라 베르나르의 이 포스터, 연극 포스터를 그린 사람이 바로 알폰스 무하입니다. 이 광고 디자인의 대부처럼 손꼽히죠. 사라 베르나르와 알폰스 무하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재밌게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시를 찾아서가 마냥 어려운 텍스트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예술사의 이면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는 그런 작품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읽는 책 기획 시리즈 잃어버린 시를 찾아서 8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